그럼 지금부터 명덕외고 35기 합격자 국영수 연합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리뉴어학원 대표원장 올리비아 리 원장입니다. 네, 저도 저지만 아마 준비하신 국영수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마 긴장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강의를 또 잘하시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오시는 자리는 항상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떨리실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나와서 발표하실 때마다 큰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덕외고는 이제 우리 준비했던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1992년도에 개원을 해서 높은 이상을 갖자, 그리고 근면성실해서 근면성실하자는 교훈을 바탕으로 진취적인 그 학생을 육성하여 매년 스카이 대학 100명 이상의 합격생을 내는 아주 우수한 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학교에 합격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리뉴어학원에서도 이제 영어 정규반, 그 다음에 IB 특목 준비반, 그리고 자소서 면접 대비반에서 많은 합격자를 지금 배출했고요. 그리고 뉴스카이 학원, 그 다음에 김종길 국어학원에서도 이제 수업 듣는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명덕외고의 그 내신, 분석 및 그 다음에 대학 생활을 어떻게 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국영수 명덕외고 대표 학원 원장님들이 나오셔서 그리고 팀장님이 나오셔서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정말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명덕외고 31기 서울대 합격자. 네, 합격 내용을 보니까 이 선배가 뭐 서울대만 합격한 게 아니라 뭐 연대, 고대, 뭐 성균관대 엄청 다양하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1기 선배인 서예인 선배가 나와서 대학 입시에 대한 발표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명덕외고 재학생 3명이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이지원, 고은, 김도연 학생이 Q&A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빠르게 또 진행을 해야 많은 정보가 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로 영어인데요. 리뉴어학원 송지현 팀장님 나오셔서 네,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영어 시험 분석과 대비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송지현 팀장은 한국외대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영국 브리스톨 대학원 석사 졸업하셨으며 명덕외고만 15년 경력의 베테랑 선생님이십니다. 네, 매년 거의 전교 1등 및 1등급 다수를 배출하시고 스카이 대학 수백 명을 합격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뉴어학원에서 지금 명덕외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송지현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 내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가 리뉴어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정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신 분석부터 살펴보시면은요, 2025학년도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기반으로 제가 지금 분석을 한 거고요. 자, 1학년 때 영어는 지금 공통영어랑 심화영어회화가 지금 각각 3학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점이 전부 다 영어에 배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심화영어라는 6단이 한 과목으로 통합이 되게 됩니다. 자, 먼저 공통영어부터 살펴보시면 공통영어가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제가 5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자,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가 많은 만큼 굉장히 지금 그 출제 비중도 높은 편이죠. 한 50%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눈에 보신 걸 제가 한 파트씩 기출문항이랑 같이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지금 2024학년도 3월, 6월 모의고사가 2세트가 지금 반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독해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도 되게 많기는 하지만 문제 출제 유형을 보시면 일반적인 수능 유형 외에도 어법 틀린 문장을 모두 고르는 문항이랑
올해 특히 이제 지금 이 모의고사를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전치사를 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그 문장에서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을 다 간파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어법에서도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서답형 문제에서도 전치사를 자, 이게 빈칸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 예시 문항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중3 정도 학생들이 보면 아마 2번 정도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주어나 동사의 수일치 정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근데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놓쳤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pass on이라는 표현을 표시해뒀는데 pass on A to B에서 to라는 전치사를 빼버리고 문제를 출제하셨어요. 연결고리가 되는 전치사가 빠졌을 경우에 아이들이 그걸 눈치챌 수 있는지 그 유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from A to B 구문에서 to가 들어가는 자리를 as로 바꿔서 출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것을 요구했던 그 학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공통영어 부분에서는 지금 추가 지문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추가 지문은 처음에는 교과서에서 조금 관련 심화 지문을 가지고 오셔서 문제를 출제를 하셨는데, 유형을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 어법 문제가 모두 고르는 문제라든지 또는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서 고치는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출 문항을 보시면 그냥 한 단어 뭐 밑줄이라든지 밑줄 자체가 하나도 없는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 그걸 이제 답을 고를 수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어휘 끝 블랙인데요. 자, 이 어휘 끝 블랙 아이들이 외워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6강이 반영이 됐고 2학기로 가게 되면 8강이라든지 7강 정도씩 일단 반영이 됐는데 단어 개수도 많지만 유반이어랑 예문까지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명동외고 시그니처 문제로 계속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 자, 이게 서답형에서 A, B, C, D에서 우리말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뭐 단어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요. 답이 1개가 될 수도 있고 2개나 3개, 4개까지 지금 될 수 있기 때문에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고, 다이어 같은 경우는 모든 뜻을 정확하게 외워야지 일단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감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어법 끝인데요. 자, 어법 끝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머전 종합이라고 해서 굉장히 단문에 짧게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지금 어법 끝 이센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원에서 중3이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난이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교재긴 하거든요. 근데 내신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문장도 되게 길고 거기다가 고3에서 기출됐던 문항들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서는 맞출 수 없는 고난도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배우지 않는 그런 그 지문에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한 10년 만에 외부 지문의 뭐 고3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아메리칸 히스토리에 해당이 되는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긁어 오셔가지고 관련 어법을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는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빠르게 넘겼는데 이게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된 유형이고요. 뭐 한 단어 밑줄도 있고 그냥 전체 문장 밑줄로도 일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는 교과서인데요. 교과서는 사실 1학기 때는 한 과씩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객관식 한 문항 지금 영역풀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문맥 안에서 지금 다른 의미로 사용된 걸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형태로 자, 한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2학기로 가게 되면 2과로 일단은 늘어나면서 출제 비중은 훨씬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공통영어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통영어에 대해서 지금 시험 총평을 해보자면 어법이나 어휘, 독해, 자, 외워야 되는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다는 거. 거기다가 외부 지문도 출제가 되고 있고, 자, 답을 객관식 32문항 중에서 2개 고르거나 또는 모두 고르는 문항이 10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출제 난이도 자체도 일단 상당히 높아서 평균이 56.9점으로 일단 형성이 됐고 1등급 컷이 보통은 지금 작년까지 4%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대 중후반 정도만 나와도 2, 3등급으로 일단 떨어지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번에는 1등급 컷이 지금 80점대 중반, 85, 6점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10몇 년 동안 명동외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막 점수가 20점대, 30점대 이런 학생들을 본 적을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독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비를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엄청 피를 봤던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법은 외부 지문에서 응용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난도인데 모든 뜻을 암기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용 예치도 모두 영어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서 기본 독해력도 요구가 되고 전치사까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과서에서는 한문항이니까 그냥 영영풀이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어휘 끝을 제외하고 어법 끝을 포함한 모든 독해 지문에서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모든 많은 범위를 주어진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뭐 무한정으로 주어진 시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범위를 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이제 응용력까지 길러가면서 공부를 하려면 방학 동안에 자, 기본 어휘, 어법, 독해력, 기본기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암기와 이해도를 점검하는 학습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파트가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심화 영어 회화인데요. 자, 심화 영어 회화는 가장 큰 특징이 어법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통 영어와 심화 영어 회화가 갭이 큰 친구들이 많아요. 어법은 못해도 나는 암기는 자신이 있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심화 영어 회화는 등급이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 지금 뭐 이디엄, 추가 지문, 모의고사, 교과서까지 지금 들어가서 추가 지문이나 모의고사는 독해력이라는 게 굉장히 독해 범위가 많겠구나라고 하는 거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이디엄 같은 경우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점수를 아예 지금 낼 수가 없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디엄 암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거의 지금 60점대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디엄은 지금 200여 개 정도의 표현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작년과는 다르게 외부 예문을 출제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 교재에서 나와 있는 예문을 중심으로 일단 출제했기 때문에 애들이 교재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여성 문항이 답을 모두 고르거나 개수를 고르는 문항으로 일단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개수 고르는 문항을 대표로 가지고 왔는데요. 영영풀이 개수 고르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8개 이 정도가 아니라 12개에서 13개를 제시를 하고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공부한 거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부 다 외워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지문인데 추가 지문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께서 그때그때 선정하는 읽기 자료를 핸드아웃으로 일단 배부를 해주시고요. 한 4개 정도씩 일단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 유형을 보시면 어휘나 내용 이해 중심으로 지금 출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다지 막 어려운 그런 유형은 아니지만 보기가 모두 영어로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내용 이해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냥 영어로만 텍스트 된 게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기가 조금 요구가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1 모의고사도 올해부터 심화 영어 회화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화 영어 지금 고1 모의고사에 3월 올해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3월, 6월, 9월, 10월이 각각 1학기 중간고사부터 2학기 기말까지 하나씩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객관식 문항 보시면 거의 이제 수능형이죠, 그죠? 수능형으로 일단 출제가 되고 서답형에서는 요약문의 빈칸 완성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과서인데요. 사실은 교과서 같은 경우는 그냥 점수를 거저주기 위한 형태로 지금까지는 나왔었는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100점 만점에 4.7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4점대에서 이제 7점대까지도 점수가 높아지기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올해는 주어진 표현을 사용하여 조건에 맞추어 요약문을 완성하는 영작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조건을 보시면 읽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모든 지금 그 서답형 문제에서 조건이 저런 식으로 까다롭게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 주어진 시간 내에 텍스트를 전부 다 아이들이 읽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단어를 배열해서 자, 지금 집어넣는 문제인데 그냥 딱 답만 보면 이건 누구 못 맞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딱 시간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상당히 오답률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심화영어 회화에서 지금 총평을 해보자면 자, 이건 1학기 때부터 2학기 때까지 심화영어 회화는 그래도 70점대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학기 지금 중간고사 기준 평균 74점이었고 1등급 컷은 98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디엄은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고 추가 지문이나 모의고사, 기본 독해력이 굉장히 요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서답형은 조건이 까다롭게 제시가 돼서 시간 압박감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통영어와 마찬가지로 심화영어 회화에 대한 결론은 동일해요. 여기서 지금 어법만 빠진 것 뿐이죠. 자, 방학 동안에는 어쨌든 어휘나 독해력 거기다가 원서를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는데 원서를 읽는 거 좋아해도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원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원서를 많이 읽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 이게 내신에서는 점수가 나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뉴학원에서는 내신 대비를 어떤 식으로 자, 지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지금 2013학년부터 제가 계속 명덕 외고를 담당을 하고 있고 자, 2024년도 기준으로는 지금 1학기 종합, 2학기 종합, 심화영어 회화는 전교 1등이 저희 리뉴에서 나왔습니다. 2025학년도는 지금 공통영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기말은 전교 1등이 99.5점으로 일단은 지금 학원에서 나왔고요. 물론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신 대비는 지금 보통 2달이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주에서 8주 정도 일단 지금 진행을 하는데 3시간 수업에 1시간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고 매주 본교재와 미니북으로 1+1의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리뷰 테스트라든지 매주 그 테스트 관리를 위해서 클리닉 자료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5주차 정도가 되면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단어장을 모아서 자, 뭐 MDFH 보캡이라고 해서 일단은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 주에는 지문을 총정리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지문 정리편과 각 파트별의 복습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복습 문제편 교재 2권이 일단은 따로 별도로 제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는 지금 공부한 내용에 대한 리뷰 테스트와 암기 테스트가 이런 식으로 매번 지금 5개 정도씩 자, 지금 계속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스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긴 하지만 이 테스트를 다 치열하게 그 주차를 끝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님들께서 일단 아이들이 합격하고 기숙사를 들어가서 자, 매주 이제 주말쯤에 만나게 되면 아이들도 사실은 입학을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잘했어 못했어 라고 하는 걸 물어보기도 자, 지금 좀 겁이 난다. 아이들이 약간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신경도 날카로워져 있고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과제라든지 테스트 관리에 대한 부분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테스트 재시험은 당연히 학원에 와서 자, 보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주말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가는 시간 자체가 좀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1대1로 시험 보는 영상을 찍고 시험지도 찍어서 저한테 일단 보내주면 제가 답을 보내주고 오답을 했는지 그 인증샷까지 받으면서 조금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직전 수업은 각 파트별 포인트 점검을 위한 모의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험 전에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규 수업인데요. 저희 리뉴학원에서는 지금 12월 29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자, 유형 독해 영문법 기출이라고 해서 월화 과목에서는 좀 파트별로, 테마별로 자, 지금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목금이 되면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전어법이라든지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고 고난도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에 반영이 됐던 심화영어라든지 영어에서, 공통영어에서의 추가 지문을 자, 지금 아이들과 함께 다뤄보고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자,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를 좀 풀려볼 예정입니다. 자, 리뷰 테스트는 앞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공부한 내용에 대한 자, 이게 그 정규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뷰 테스트와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암기 테스트를 같이 병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한 달마다 시험을 2번 볼 예정인데,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시험이고 또 시험이고 이렇게 지금 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주차에는 수능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4주차에는 내신형 모의고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내신형 모의고사라고 하면 내신형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용으로 지금 시험을 변형해서 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암기 파트,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갔던 어휘극과 이디엄 파트를 자, 반영해서 같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자, 같이 점검을 한 다음에 내신 등급을 예상해보고 1등급을 위한 공부 방법을 중간 점검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했던 학생 중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학기 기말에 공통영어에서 전교 1등 한 학생이 학원에서 내신형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두 끝났는데요. 자, 간단하게 일단은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다가 덧붙여 놨습니다.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기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 네, 이게 그냥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학습 태도. 태도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일단 얘기하는 게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에 이제 수업하는 태도만 봐도 얘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성실하게 겸손한 태도로 자신감 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리뉴에서 공부하면서 자, 지금 명동에서 1등급 받기라고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는데, 자, 일단 처음에는 FM처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따라가는 친구들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를 공부처럼 일단은 예습 복습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답 노트를 생활화하고 매주차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 관리를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절로 한두 달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 내가 많이 향상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고 아이들을 거의 시키다시피 아이들 교재에다가 넣고 있는 문구인데요. 자, 이게 지금 뭐 성공이 끝도 아니고 지금 이제 한 번의 문턱을 넘으셨잖아요. 굉장히 이제 잘하고 정말 이제 성공해서 기분이 좋긴 하겠지만 명도 이후를 진학하고 나면 또 수많은 좌절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지금 옆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내면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시험을 겪으면서도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도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나가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키워드로 던지는 부분이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걸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노력하는 과정을 또 이제 지지해주고 믿어주시면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회마다 항상 마지막에 이 사진을 넣거든요.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지금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 결코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항상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 모험을 떠나는 아이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부모님들께 소중한 것만큼 저도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기 지금 선배들이 왔거든요. 아이들이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든데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기꺼이 이제 부모님께 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 명씩 전부 다 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까지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FAQ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한 걸 아이들한테 지금 2질문씩 줘서 먼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하는 좀 준비를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제가 질문을 일단은 얘기를 하면 와서 일단 아이들이 대답을 해줄 거고요. 근데 먼저 한 명씩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질문을 와서 질문을 와서 자, 한 명씩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34기 프랑스어과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기 중국어과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기 중국어과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태도의 중요성에 관한 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 기본 실력도 좋은데 얘네가 태도까지 좋으면 넘사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친구들입니다. 정말 태도도 좋고 기본 실력도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일단 준비한 첫 번째를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정해야 되고 또 어떻게 언제 진행이 되는지 이제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를 어느 정도는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투자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뺏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을 먼저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개학하고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난 뒤에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충 어느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지 정도는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전공이랑 연계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무래도 인기 동아리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나 그럴 때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동아리가 떨어졌다고 그때 너무 울지 말고 사선택으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었던 동아리에 들어가는 게 충분히 저는 그게 좋은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떨어지고 나서 정말 해보고 싶었던 다른 동아리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명도계고에서 학업도 되게 벅차잖아요. 근데 동아리 활동만큼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취미이자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되게 열심히 하셔야지 성취감도 크고 만족감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하는 동아리에 떨어지시더라도 당연히 다 붙이시면 너무 좋지만 다른 동아리에서 저처럼 본인이랑 더 잘 맞는 활동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동아리 선발 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1차는 자소서를 쓰고요. 2차는 면접을 보는데 면접 질문들은 다 자소서 기반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상 질문 몇 개 정도만 준비해가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다 앉아있어서 조금 무섭게 쳐다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무섭지 않은 친구들이니까 너무 떨지 말고 편하게 면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 1학기에는 보통 가장 바쁜 시기가 찾아옵니다. 학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술 발표회 때문에 논문이랑 실험 같은 거를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학교 수행평가랑 시즌이 또 겹쳐서 그때 시간 분배를 되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발표회 준비가 가장 바쁜 시기인데 그때 연습 같은 경우에도 매주 여러 번 있고 동아리원들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2학기 때는 학술 동아리와 공연 동아리 모두 다른 동아리들과 연계 활동을 진행하거나 자기 진로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1학기보다는 훨씬 널널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잠을 얼마나 자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잠은 얼마나 자고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을 해야 하냐 이 질문을 접하기 전에는 저는 저 자신의 개인적 체력이나 또 효율성을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도 그 일정한 효율을 유지하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12시 이상 넘어가면 뇌가 꺼지고 그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 경험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저는 1학년 1학기 때 매일 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은 심자가 무엇인지 알 텐데 심야자습은 원래 연합은 11시에 끝나지만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룸메들이 다 심자를 한다고 12시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혼자서 잠을 자버리면 야 얘네들이 매일 2시간씩 더 공부를 하는데 내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면서 저도 난생 처음으로 12시 이후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좀 망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2시간 잠을 놓쳐버리니까 제가 다음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5교시부터 7교시까지 쭉 졸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복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자를 또 펴봤는데 저 이거 도대체 뭘 필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아랍어인지 중국어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이거 못 쓴 거 아니야? 얘는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제 심지어 꼭 해야겠죠? 저 이제 이 암호를 해독해야 제가 시험을 보든 말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자랑스럽지 못한 중간고사의 결과를 내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 1학년 1학기 때 제가 다리를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 수술하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기숙사를 나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주변의 친구들이 신자를 안 나가니까 그 신자 나간 친구들이 없으니까 뭔가 신자에 대한 압박이 줄게 되었고 저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꼭 잠을 자게 되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효율에 좋았던 게 그 제가 이때 자니까 다음날 안 졸고 제가 뭘 썼는지 알 수도 있게 되고 사실 공부하는데도 효율에 좀 많이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그 먼저 이 고정된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개인이 얼마나 그 효율성이 좋고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다 파악한 다음에 그 혼자서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지금 명도외고는 직속 선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 선배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우선 제 기억으로는 1, 2월 달 방학 즈음에 직속 배정을 위한 단톡방에 초대가 됩니다. 이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관심사나 취미를 물어보는데 이를 고려해서 직속을 담당하시는 선배가 그 지금 합격하신 분들과 선배들을 매칭을 시켜서 결정이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질문 외에도 기숙사 생활이나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나 활동 등에서 모르는 것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직속 선배에게 물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명도외고를 다니는 선배들이 생각하는 명도외고의 최고의 장점과 단점. 이제 1년 선배인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은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다들 답이 비슷하더라고요. 먼저 명도외고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들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말도 잘하고 그래서 들어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에 대한 태도가 되게 진지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서 학교가 끝나고 면학실을 가고 친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면학실에서 저도 모르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휴대폰을 들면 조금 큰일이 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학습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라면 느슨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변 영향 때문에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무엇보다 수행평가를, 이거 진짜 좋은 점인데 수행평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또 그래서 팀 활동을 할 때도 흔히 말하는 버스 타는 경우가 없고 다들 열심히 역할을 나눠서 친구들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수행평가를 해나가는데 이런 명덕외고에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단점도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죠. 주변 친구들이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다들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 보니까 부담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고 내가 1점만 더 올렸으면 등급이 바뀌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수행평가를 열심히 준비해도 다른 친구들이 더 쉽게 더 잘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룸메이트랑 안 맞으면 그것도 좀 큰일이고 반 친구들과 맞지 않으면은 단일학과는 특히 3년 내내 반이 가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본 적 있죠. 또 반대로는 이게 이게 축구 관련해서 말이 있는데 제가 남자 기숙사에서 들은 얘기가 반대로 자기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남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새벽에 축구 경기를 보자거나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명도외고에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 암기를 잘하는 비법 같은 게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소화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 영어 과목만 봐도 몇백 개의 단어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질문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정말 방대한데요.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이나 학교시간 같이 이동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면학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덕에서는 말했다시피 정말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할 때 하는 것이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학 시간을 단순 암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리뉴에서 주는 미니북과 같이 작은 노트나 또 클래스 카드를 활용해서 이동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제가 등급을 올리는 것에 정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마지막 중학교 때 내신 대비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다 아마 느끼셨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중학교와 그 명덕 외고의 내신 대비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범위가 너무 많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성적의 업다운이 좀 꽤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명덕 외고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제가 시험 과목이 8개라는 사실을 듣고 중학교 때 적으면 5개, 많으면 7개였는데 그냥 한 개 추가되는 거잖아.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일단 제2 외국어 과목부터 일단 암기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 각 과목마다 그 암기해야 하는 그 분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걸 꾸준히 해오지 않으면 갑자기 현타가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어 단어 암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자면 그 일단 한 그 시험을 볼 때마다 영어 단어를 한 거의 1000개씩을 외워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살짝 좀 미뤘어요. 근데 그 2주가 남았을 때 한번 돌아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2주 안에 다 외우지? 이게 저는 이걸 할 자신이 있어요. 저는 할 마음이 있어요. 저는 할 그 의향이 있는데 제 뇌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살짝 그 현타가 왔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꽤 꾸준히 처음부터 그 방심을 하지 말고 차곡차곡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그 성적 업다운이 좀 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자신 있는 과목이 아무리 자신 있어도 무조건 떨어져요. 이거는 방심한 순간마다 맞아 그 망해요. 그냥 떨어져요. 제가 수학이 그랬는데, 제가 수학을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선행을 꽤 많이 해가지고 수학은 자신 있었어요. 명도 외고 이미지도 수학을 좀 못한다 살짝 이런 이미지여가지고, 제가 그리고 또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을 좀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문제 한 3-4개 풀고 들어가면 1등급이다 이랬는데 1학기 그 1학기 기말 때 제가 한 83등인가 그 한 3등만 더 줄인 3등이었어요. 제가 진짜 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살짝 그 멘탈이 또 나가버렸는데, 살짝 그 이런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그 아무리 잘하는 과목이라도 그 한순간의 방심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것을 그 소홀히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것을 공부하고 있으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애들 다 치고 와요. 그 생각보다 판이 꽤 빠르게 엎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명심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궁금한 게 아이들 그러면 왜 리뉴를 선택을 해서 다니고 있을까요? 네, 한마디씩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그 질문으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리뉴를 선택했냐면 제가 리뉴를 선택한 이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그 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을 선택할 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애들의 실력을 키울 의향이 있는지, 얼마나 선생님이 적극적인지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하시는데, 선생님은 때때로는 빡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테스트를 미통과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문제를 보내가시면서 이거 언제까지 보낼 거니, 이거 빨리 다음 주까지 보내, 이거를 계속 보내셔가지고 압박을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꼭 끝내야겠다는 그 마음이 들게 하시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좀 기본적으로 살짝 나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가만히 풀어두면 저는 12시간 동안 게임을 해요. 저는 살짝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뒤에서 계속 그 지속적으로 너는 이게 좀 미흡하니까 이걸 좀 제발 해줘라 이런 그 지지를 계속 해주시니까 저는 때때로 하기 싫죠. 하기 싫을 때가 많죠. 그래도 이거를 때때로 억지로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실력도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고, 그 선생님이 절대로 애들 포기 안 하니까 저는 이 면에서 좀 많이 감동을 받고 그 일을 끝까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지원 선생님이 문법을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공통영어에서는 문법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제가 첫 시험을 볼 때 이 사실을 모르고 리뉴를 다니기 전에는 거의 문법을 다 틀렸다시피 할 정도로 문법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 리뉴에 다니면서 선생님이 정말 개념도 꼼꼼히 가르쳐 주시고 이후에
많이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또 말했다시피 그 선생님이 정말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해주시기 때문에 모르는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그 부족한 게 본인이 있다는 생각을 느꼈을 때 학원에 직접 가가지고 선생님께 바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었고 또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공통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저는 심화 영어에서 되게 심화 영어 회화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심화 영어 회화 같은 경우는 공통 영어에서 문법이 출제가 되지만 심화 영어 회화에서는 그 지문의 내용이나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제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지문을 엄청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부분, 문단들을 체크를 잘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출제 포인트를 엄청 꼼꼼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잘 잡아주세요. 그럼 나중에 교재에서 숙제를 하다 보면은 북페이지에 그 지문을 다시 복습할 때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그런 복습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풀다 보면은 암기가 저절로 되고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 공통영어 같은 경우도 전치사 맞추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기억이 잘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심화영어 같은 경우도 단어 빈칸을 채우거나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어려워했던 서술형 문제에서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서 서술형 점수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던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후배도 같이 와서 질문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고교 학점제랑 그 5등급 제를 처음 경험하는 세대인데 바뀐 입시 제도에서 학생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9등급제고요. 제가 한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9등급제를 경험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5등급제를 통해서 손해를 보거나 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 뜻이 뭐냐면 그 일단 1등급에서 5등급 그 1등급에서 9등급이었는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 2등급 끝자락에도 내가 1등급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저류의 찬스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제가 만약에 그 1등급 9등급제에서 제가 1등급 완전 초반인데 그 전교에 한 25등이라는 애랑 좀 동등한 그 대우를 받게 되면서 사실 얘랑도 경쟁을 하는 거죠. 그 9등급제는 그 2등급인 걔랑은 그 솔직히 경쟁을 하긴 해도 그다지 비중 있게 보진 않더라도 저는 이 1등급 그 5등급제에서는 그 이 애랑 또 경쟁을 해야 하니까 살짝 실질적으로 경쟁 상대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한데 그 또 그 만의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지 그 1등급이었던 9등급제와 달리 25등급만 들면 되니까 제가 만약에 이 시험에서는 좀 못 봤다 해도 그 다음에 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만의 폭이 좀 넓어가지고 네, 그 면에서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경험해보진 않았지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가장 중점둬야 될 거는 전공어 등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공어는 1등급이 아니면은 8단위에서 쿡쿡 깎이는데 가뜩이나 두 학급밖에 인원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2등급을 했을 때 타격이 너무너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공어 내신을 가장 1순위로 잡아라. 그 다음에 6단위나 이런 2학년 때 돼서 영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최우선으로 잡아라라는 말이랑 그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엔 입학사정관한테 숫자가 아닌 나 자신을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시면은 잡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글자가 나를 구성하는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질문을 하고 있는 내가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주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많이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그냥 각 학과마다의 특징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어떤 의미에서의 특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프랑스어과를 네. 배웠는데 제가 독일어과 신입생이어서 그냥 재학생들이 생각하는 각 학과만의 특징이 있다는 독일어과 학생들은 일단 성비가 좀 그나마 고르게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독일어과 친구들이 저희 기수 때는 여자애들끼리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내신 경쟁은 영어과가 아무래도 제일 빡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전공어 경쟁은 중국어과가 가장 좀 빡센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프랑스어과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저희 때는 전교권 학생이 3명 다 프랑스어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듦이 있지만 프랑스어과 대대로 좀 유대감이 있는 것 같고 일본어과랑 러어과 이 친구들이 단일어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좀 내신 경쟁이 치열한 부류가 있고 안 치열한 부류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는. 덧붙이실 말씀 있어요? 제가 전과 친구들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지금 전공이 동업과여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비가 엄청 그나마 잘 맞는 편이고 그다음에 사이도 엄청 좋아요. 사이도 엄청 좋은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신 독업과 전공의 내신 같은 경우는 50 몇 명 안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전공어 경쟁이 조금 빡센 편인데 한국인 선생님이 문제 출제를 쉽게 하시는 편이셔가지고 한두 개 틀려도 3등급으로 꼭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다음에 외국인 선생님 수행평가나 그쪽 비중이 엄청 큰 편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외국인 선생님이랑 처음에 말 잘 못해도 열심히 의사소통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은 처음에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함부로 척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소문이 정말 빨리 돌고 그리고 함부로 등급까지 않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뭔가 좀 나 자신에도 집중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경쟁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맞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이게 아니면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 또 있을까요? 기숙사 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룹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어려움이나 이런 게 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기숙사긴 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시험 기간 내에는 저는 계속 외박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기숙사도 아무래도 각자한테 잘 맞는 환경이 있는 만큼 근데 무리나 그다음에 학기 초반에 친해지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지금 계속 통학을 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학기 초반에 기숙사에 안 살았는데도 엄청 잘 초반부터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친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공부 같은 면에서도 되게 혼자 있으면 집중이 더 잘 되니까 내 성적이 더 많이 오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학기 초반에 분위기 형성이나 그런 데는 좀 문제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성향이 약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혼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배들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외동인데 기숙사 생활하는데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없어서 정신병에 걸리는 줄 알았다. 이런 친구도 극단적으로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통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에 일단 나올 것 같기는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그